한 주 동안의 부동산 뉴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골라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 동안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뉴스가 우리 소장님 눈길을 끌었습니까? 이번 주 핫 이슈는 아무래도 DSR인 것 같습니다.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규제죠. 그래서 총량 규제,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돈줄을 죄는데 기존에 LTV, DTI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총량 규제, DSR까지 앞당겨서 하거든요. 계획보다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집값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주 이렇게 정책이 달라지고 있는데 자, 이 이슈도 이따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성을 떨어뜨렸던 규제 중 하나인 2종 7층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업 준주거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비주거 시설 비율도 낮췄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종 7층 규제는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 주거지역 면적의 2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2종 일반 주거지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2종 7층 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올라갑니다. 또한 상업 준주거 지역에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 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습니다. 상가 수요는 줄고 주택 공급난은 심해지는 여건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비주거 비율 완화는 일단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3년간 한시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이번 2종 7층 제한 규제 완화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의 마지막 제도 개선입니다.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들을 완화해 민간 참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발목을 잡았던 2종 7층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 규제 완화 소식이 들려오자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요. 2종 7층 규제가 대체 어떤 것이고 이 규제가 풀리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우리가 용도 지역을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땅에는 다 용도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맞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주거 지역은 주택을 지어야 되고요. 상업 지역은 빌딩들, 상가 시설들을 건설 빌딩들을 지어야 되고 공업 지역들은 공장이죠. 그래서 상업 지역에는 빌딩은 많이 지어야 되니까 용적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느냐가 용적률인데 용적률과 이제 많이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을 올려주고요. 주거 지역, 녹지 지역은 또 많이 안 주겠죠. 그래서 다 이게 있는데, 자,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도요,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가 있고요. 준주거는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일반 주거도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데, 2종 같은 경우는 보통 중층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지을 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뭐 미관 개선이라든지 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규제를 한 거예요. 더 지을 수 있는데 7층까지만 지어라. 용적률도 200%까지 되는데 190까지만 해라.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7층이면요 아파트를 현실적으로 못 짓잖아요. 그냥 빌라 정도밖에는 못 짓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요. 줄기차게 이걸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게 풀어주게 되면 굉장히 좀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도 플랜카드만 걸어도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기 수요, 뭐 유입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서 안 해주고 있다가 오세훈 시장께서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폐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은요. 7층밖에 못 짓는 게 25층까지 가능합니다. 굉장히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되고 기부 체납. 그러니까 공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도 복잡해지게 되고요. 학교도 뭐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보통 10% 정도 기부 체납을 줘야 되거든요. 기부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라고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준다고 합니다.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상업시설도 10%에서 5%로 줄여주니까 지금 주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많이 지어.
아파트 많이 지어서 공급 문제 해결해줘 이런 신호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도 높아지고 기부 체납 비율도 사라지고 뭐 네. 주택 공급 측면에서만 본다면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2종 7층 규제가 풀리게 되면 서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어디로 보십니까? 대부분 지역이 다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강남 빼고 이제 강남 4구에는 뭐 강동구도 좀 천호동이나 이런 부분은 영향을 받겠지만 네. 강남 3구 제외하고는 다 영향을 받는데 관악구가 가장 넓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뭐 동대문, 강북구, 중랑구 예. 구역별로 보면 뭐 장위 8구역, 9구역 같은 경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풀어주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영향이 많은데 우리 구역 해제된 재개발 구역들 있잖아요. 예. 388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160곳이 긍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빌라 지역들 그런 지역들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다가 안 된 구역들 있잖아요. 낙후대가 노후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예.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인데 이걸 풀어주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2종 7층 규제에는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또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 충수를 관리하는 규제였는데 이 규제가 풀어지게 된다면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게 우리나라는 조금만 이게 호재가 생기고 뭐가 될 것 같으면 투기 수요들이 막 유입이 되는데 벌써부터 부작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요.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빌라들, 서울의 빌라들, 강북의 빌라도 평균 가격이 3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가격들이 막 올라가는데 이것까지 풀어주게 되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기다리면 개발이 되겠다? 지금이라도 아파트는 어차피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살 것 같고 빌라라도 사자라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투기 수요, 나쁘게 말하면 투기 수요고요. 그래서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난개발도 난개발이고요. 집값 빌라 가격이 덜썩이는데 빌라는 우리 서민들 주거 안정에 또 굉장히 중요한 주거 형태인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참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면 이런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풀어주게 되면 또 이게 빌라 가격이라든지 그 7층 제한 구역의 빌라 주택 가격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양쪽을 만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공급을 늘리자는 데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로써 이 오 시장이 지난 5월 달인가요? 발표했던 이 재개발 6대 완화책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오 시장 바람대로 뭐 주택 시장 안정화까지는 아직 내다보지 않더라도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주택 공급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밑그림은 그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공사는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6대 이제 규제 완화 중에 사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주거 정비 지수제하고요. 이게 7층 규제하고 예. 통합 기획.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개발 문을 열어주고요. 빨리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높게 짓게 해주고 이제 밑그림이 다 그려졌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경기를 달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좀 못 달리게 출입문을 안 열어줬다면 이제 예. 문을 다 열려줬고 달려야 되는데 사업성 얼마나 사업성이 나올까를 가지고 이제 조합원들이 사업성을 타당성을 분석을 할 텐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3년, 5년 내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재개발 구역이 엄청나게 늘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전히 저는 10년 이상 봐요. 10년 이상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달릴 수 있는 준비는 됐다. 그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달리기 좋은 뭐 바닥은 깔려놨으니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고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중랑구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 사업이 결국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민원이 여전히 거세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 사업이 승인됐습니다. 사업이 정식으로 접수되고 1년여 만에 대규모 주민 반대에 구의 결의안까지 동원됐지만 세대수 조정과 건축물 배치 변경 등 내용이 일부 조정된 후 사업이 승인된 겁니다. 총 세대수는 927세대, 공공임대주택 199세대와 민간임대 728세대 등입니다. 비주거시설에는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장례시설과 일반 숙박시설 등은 들어올 수 없게 했고 대신 도서관과 운동시설, 공동사무실과 공유주방 등 주민 공동시설을 넣기로 확정했습니다. 서울시가 중랑구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하면서 이제 공은 중랑구로 넘어왔습니다.
마지막 절차인 건물 해체와 착공 승인 허가는 중랑구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 유격거리 확대를 해줄 수 있게 설계 변경을 하던가 그 세대수를 줄여주거나 뭐 조망권이나 그런 부분을 좀 확보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했거든요. 일단 중랑구는 사업 승인이 난 이상 더 이상의 사업 변경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전히 주민 반대가 거세 인근 단지별로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의견을 물어 건물 해체와 공사 과정에서의 주민 피해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반영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사업 착공은 내년 상반기 중 진행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역시나 청년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데요. 해를 넘기면서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 이유 먼저 짚어주실까요?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저라도 반대할 것 같습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일단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요.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실수요자들,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도 집값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 하락 요인이 되거든요. 또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도로도 복잡할 수도 있고요. 학교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더 반대하는 거는요.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가 아파트죠. 가격이 굉장히 낮은 저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요. 또 임대 아파트라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까지 그 이미지 이런 부분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이제 조망권이라든지 이렇게 일조권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것보다는 나빠지는 게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주민들 반대도 이해가 되는데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임대 아파트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 부분,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부분 이런 요구들은 저는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이슈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DSR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짚어주실까요? 원래 DSR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이 이제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1월 1일부터 현행은요. 6억 초과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DSR이라고 하면 DSR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분모는 나의 연소득이 들어가고요. 분자는 기존의 DTI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그걸 원리금이라고 하거든요. 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에 기타 대출, 신용대출에 이자 정도 포함이 되는데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한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원래는 2022년 내년 7월부터 이게 적용되기로 됐는데 6개월을 당겼어요. 그래서 총 부채 금액이 대출 금액이 2억 원 넘어가게 되면 DSR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면 한 3억 정도 올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5천만 원 정도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내년에는 한 2억 천 정도로 한 절반 정도? 절반에서 70%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량 규제, 대출 한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구매 능력이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랑 서울시는 계속 지금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지금 혈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한편으로는 대출을 옥죄버리면은 네. 정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우리 서민들 내 집을 구매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동산 시장의 엇박자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되고요. 집값도 잡아야 되는데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대출 규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택 공급은 늘리고 있는데 단기간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다주택자들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정책 이념에 맞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구매 능력을 규제해야 되는데 DSR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값 상승 압박
그러니까 상승을 막고 하락 압박은 굉장히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정부 말 믿고 사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는 무주택자들이 대출이 안 나오면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더 심하게 규제가 들어가서 혹시라도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 사시는 분들이 반전세로 내몰리는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면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규제로 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과연 실수요자의 기준이 모호한 건 아닌지 살펴볼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2종 7층 규제 완화, 청년주택 논란, DSR 규제 등에 대해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